세계 질서 분석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죽음을, 이것은 마지막 전쟁입니다. 팔라비가 돌아올 것입니다. 몇몇 젊은이들의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이란에서 가장 큰 데로 위에 울려 퍼지는 수천 명 시민들의 함성입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테헤란, 마슈하드, 이스파한 전역에서 압도적인 인파가 출현해 아야톨라 성직자들에게 전례 없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 이상 낮에 흩어져 모이는 산발적 집회가 아닙니다. 밤이 내려앉으면 인파의 바다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핵심 도시들을 생사를 건 정면 충돌의 무대로 바꿔버립니다. 이 장면은 어떤 전략 전문가라도 걸음을 멈추고 곱씹게 만들 만큼 강렬합니다. 그렇다면 목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는 체제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화해도 아니고 책임 인정도 아닙니다. 다른 모든 독재 체제와 마찬가지로 즉각적 반사는 인터넷 회선을 끊고 정보를 가리며 치안 병력이 방아쇠를 더 세게 쥐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단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란은 빈곤과 불의에 대한 봉기가 전국으로 번지는 가운데 디지털 암흑 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치안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운동이 폭발한 지 12날이 되는 지금까지 최소 45명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정권은 전례 없는 압력의 소용돌이로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참여자와 관찰자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이번 저항의 파도를 2009년의 이른바 녹색운동 또는 34의 각성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시민이 거리를 가득 메워 정권을 휘청이게 했던 그때처럼 거대한 지하 쓰나미가 이란을 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상을 품은 젊은이들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완전한 가족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리로 내려옵니다. 누구도 더는 침묵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더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수십 년간 위기가 겹겹이 쌓인 끝에 이란 국민은 탈진의 바닥에 닿았습니다. 경제적 압박, 자유의 봉쇄, 잔혹한 탄압의 반복, 시대에 뒤떨어진 신정의 교조적 구호, 그 모든 것이 끝없는 고통의 고리로 이어졌습니다. 아야톨라 성직자들은 2009년의 공포가 영원한 억제제가 될 것이라 믿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운동은 12월 말부터 폭발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신호에 불과했지만 곧 산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테헤란 권력이 가장 크게 흔들린 이유는 더는 어떤 계층도 바깥에 서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검은 터번의 노인들이 동네마다 저항의 거점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장 거칠고 잔인한 폭력으로 맞섰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시위대를 살해하고 병원을 공격하며 대규모 체포를 단행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수천 명이 구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탄압기계가 사방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는 꺼뜨릴 힘을 잃어가는 듯합니다. 전 세계가 분석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란이 이렇게 격렬하게 폭발했는가? 답은 단순해 보입니다. 경제 위기, 정치적 답답함, 성직자 체제에 대한 장기적 원한.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많은 관찰자들은 진짜 도하선이 레자 팔라비 왕자라고 믿습니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인 레자 팔라비는 공개적으로 사실상 동원령이라 부를 만한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위대한 이란 국민 여러분, 세계의 시선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가 하나로 뭉쳐 여러분의 요구를 선언하십시오. 나는 이슬람 공화국 최고 지도자 그리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경고합니다. 세계와 미국 대통령 또한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 탄압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호소는 이란 국민의 마음뿐 아니라 국제 언론 전선 전체에 즉각적인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테헤란 당국은 통제 밖으로 번져가는 압력을 곧바로 체감했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타이밍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정교하게 계산된 전략인가? 망명 중인 왕실 인물의 상징적 행위일 뿐일 수 있지만 거리에서 들끓는 저항의 물결과 맞물린 공명 효과가
레자 팔라비를 두려움을 잃은 운동에 의도치 않은 얼굴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란의 저항운동은 전면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더는 거리 시위에만 머물지 않고 대규모 영업 중단과 경제 파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간적 분노가 아니라 신정 체제에 대한 정면 선전포고입니다. 수천 곳의 사업장이 소상공인부터 약국, 금은방, 오래된 잣집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금속 셔터를 내려버렸습니다. 번화하던 상권은 마치 통행금지 시간대처럼 고요한 거리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소상공인에게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것은 곧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는 이 정권을 믿지 않는다. 최근의 시위 물결에서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며 이는 아야톨라 체제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찌릅니다. 숨이 넘어가는 경제가 이제는 국민 스스로에게 목이 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은 익숙한 수법을 계속 꺼내듭니다. 한쪽에서는 무자비한 탄압, 다른 한쪽에서는 값싼 반창고 몇 조각, 거의 조롱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그들은 생필품 구매를 위해 매달 7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초인플레이션과 실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그 숫자는 너무나 작아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종합하면 지금의 이란은 혼합 폭탄을 쥐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 정보 마비, 경제 파업, 극단적 탄압. 그러나 이 폭풍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란의 거리만 들끓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 전체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상황을 몇 배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아야톨라 성직자들은 내부의 분노한 사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군사적 정치적 압력에도 포위되어 있습니다. 만약 익숙한 시나리오, 즉 과거 봉기들처럼 대규모 학살이 반복된다면 이번 반응은 통제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배경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 있었던 전쟁과 공습 이후 이란과 미국,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이제 내부 위기와 외부 압박이 같은 폭발 지점에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다수의 권력 핵심 인물들이 이를 전략적 희귀 기회로 보고 최대 압박을 강화하려 합니다. 목표는 성직자 체제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통령은 2026년 새해를 분명한 주도권 속에서 맞이하며 유난히 강경한 신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고 러시아 잠수함의 호위를 받던 유조선을 압수하는 등 충격적 움직임 이후 분석가들은 다음 창끝이 테헤란을 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흐름은 경고 수위가 높은 보도들로도 드러납니다. 미국은 이란 공격 준비, 델타포스가 이란을 포위, 정보 소식통들은 테헤란이 다음 핵심 표적일 수 있으며 더는 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국제정보망에서 포착된 강력한 징후들은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특수작전이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순한 관찰이나 순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의 정예 부대인 델타포스, 고가치 표적 타격 작전으로 알려진 그들이 이라크와 이란 국경 인근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전략 요충지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에 들어갔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들은 열병식이나 훈련을 위해 움직이는 병력이 아닙니다. 델타포스는 오래전부터 미국이 빠르고 치명적인 결과를 원할 때에만 투입되어 왔습니다.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표적, 이른바 큰급 임무를 겨냥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국방소식통은 델타포스에 선별된 부대가 이라크 동부의 비공식 임시기지 형태로 이라크와 이란 국경 근처에 이미 존재한다고 기록합니다. 그 위치는 디알라주 일대입니다. 합리적 부인을 유지할 만큼은 멀고 필요시 신속 타격을 할 만큼은 가깝습니다. 이 점이 이란 지도부를 결코 무심하게 두지 못했습니다. 내부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한 테헤란은 곧바로 강경한 전략 경고로 전환했습니다. 워싱턴이나 동맹으로부터 어떤 직접 군사 행동이든 그것을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즉각 보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테헤란은 심지어 군사 개입이 있을 경우 중동의 미군을 합법적 표적으로 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말싸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충돌 격화가 지역 대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 상황의 불안정이 보여주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보의 불안은 테헤란과 워싱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치 지도 위의 다른 강대국들에게도 동일한 진따로 번지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아야톨라 지도부가 던지는 메시지는 차갑고 분명합니다. 네가 나를 치려 한다면 나는 먼저 칠 수도 있다. 테헤란은 말로만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정부는 2025년 6월에 있었던 이스라엘과의 직접 충돌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를 발사했으며 미사일이 영공에 접근하자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전역에 사이렌 경보가 울렸다고 기록합니다. 2025년 6월의 12날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및 군사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연속 실시한 뒤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150기가 넘는 탄도미사일과 수백 기의 무인기로 이스라엘과 관련 기지들을 향해 보복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쏜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양측 모두 전략 규모의 큰 타격으로 되받아칠 수 있다는 것. 이번 위협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테헤란의 현재 전략 관점입니다. 서방 관찰자들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한 단계 격상되어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체계, 아이언돔을 포함한 더 깊은 방어층을 돌파할 수 있는 미사일 폭풍 공격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려 한다고 봅니다. 이란 측 지도부는 공격을 당하기 전이라도 대비된 위협이 현실적이라면 먼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국경 인근에서 외국 정보 활동과 군사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을 실질적 위협으로 보고 선제적 자위권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테헤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국내 저항 운동을 정치적, 미디어 측면에서 지원한다고 믿으며 이를 성직자 체제를 향한 최대 압박 전략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내부 위기와 외부 압박이 교차할 때 상대를 고립시키기 위해 과거에도 널리 적용되었던 접근이라는 인식입니다. 국제사회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워싱턴과 예루살렘은 이란에 대한 전면적 군사 개입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영상에서 우리는 가장 큰 질문들에 답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가? 한다면 규모는 어떠한가? 워싱턴과 예루살렘은 직접 행동할 수 있는가? 미국은 어떤 전략 표적을 노릴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은 카라카스가 아니며 충동적 도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이 중동을 재편하는 글로벌 전략 그림 속에서 계산된 한 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국제 관찰자들에게 점점 더 분명해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을 맞이하며 가장 강경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호전성 때문이 아니라 그는 장기간의 주저가 오히려 세계의 불씨들을 더 키워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면 트럼프는 임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익숙하지만 일관된 절차로 작동합니다. 먼저 국제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국가나 체제를 특정합니다. 그다음 그 문제를 전략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잠재적 위협을 분명히 하며 안보 비상 상황으로 격상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한계선이 넘어섰을 때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도구들로 개입을 실행합니다. 경제, 외교, 군사에 이르기까지 세계는 이 접근을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보았습니다. 압력을 통해 베이징의 행동을 조정하도록 만든 방식입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미국은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병력을 전개하고 통제된 공습을 수행했으며 새해 초에 곧바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이 작전은 논쟁을 낳았지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워싱턴은 더 이상 권력의 사각지대를 용인하지 않으며 국제 질서를 흔든다고 간주되는 체제가 아무 대가 없이 존속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은 이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트럼프는 도덕적 선언이나 형식적 비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미국이 그것을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과거에
이란 보안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국민을 폭력으로 살해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워싱턴은 그것을 단지 이란의 내부 문제로 보지 않을 것이며 외부의 강력한 반응을 요구하는 임계선 초과로 간주하겠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시각에서 이것은 갈등의 격화가 아니라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한 조기 억제입니다. 그는 모호함과 양보의 장기화가 오히려 강경체제의 탄압과 국제질서 도전을 부추긴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행동한다면 그것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말하듯 세상이 너무 오래 잃어버렸던 한계선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전략 선언은 워싱턴이 실제 개입 의지를 현실화했던 베네수엘라와 니콜라스 마두로를 곧바로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가 이란에서 반복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분명 미국은 체제 변화를 촉진하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정치 및 군사 체계 전반에 깊은 영향력을 지닌 인물을 상대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란의 델시 로드리게스 버전에 해당하는 인물을 감금하는 형태의 전면적 전복 작전, 듣기에는 매력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지역 전략 구도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란에서의 직접적 체제 교체는 매우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절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려면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와의 유사점, 양쪽 모두 시위를 탄압하고 대규모 치안 조직을 가졌다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략적 위상, 동맹 구조, 군사력, 지정학적 조건의 차이는 미국이 동일한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모두 전략 자원을 보유하고 중국과 가까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란은 작은 규모의 베네수엘라가 아닙니다. 이 이슬람 국가는 더 광대하고 더 깊이 군사화되어 있으며 지역 억지력 가운데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미사일 비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체계들은 텔아비브에 불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테헤란이 벼랑 끝으로 몰린다고 느낄 경우 걸프 지역의 핵심 유전까지 겨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 분석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 행동을 여러 차례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보여줍니다.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테헤란 같은 공간에서의 직접 타격 전략은 이라크나 리비아식 개입과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워싱턴이 이라크 버전이 점령 같은 전면 전략을 반복해 고속도로를 따라 전차로 테헤란에 진입한다면 결과는 단지 위기로 끝나지 않고 광범위한 대화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총력전 대신 무엇을 하겠습니까? 답은 분석가들이 말하는 3중 전략 모델에 있습니다. 정보전, 경제 제재의 강화, 그리고 제한적 군사 개입. 첫 번째 층에서 워싱턴은 국제 여론을 활용해 내부 탄압을 드러내고 성직자 지도부의 압력을 가하며 동시에 국내 시위 운동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층은 심층 제재로 국가 재정을 막아 세우고 미사일과 무인기 그리고 다른 군사 기술의 발전 능력을 억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층은 대전쟁이 아니라 제한된 군사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격, 의도된 파괴 또는 핵심 군사 표적을 겨냥한 특수작전 같은 형태로 전면 충돌을 키우지 않으면서 전투 역량에 손실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이란이라는 국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가 양보하거나 행동을 바꾸도록 압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워싱턴의 중동 핵심 전략 동맹인 이스라엘은 지역 안정과 억지 유지의 역할을 계속 수행합니다. 2025년 6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심 방공 체계를 파괴하는 충격적 일격을 가하며 선제 타격 전략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방패가 없습니다. 미국과의 연합이 가동된다면 전례 없는 정확도와 속도의 전략 폭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압력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역시 경고에서 전투의 언어로 옮겨갔습니다.
최신 성명에서 그는 이란 공습 여부를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협조하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텔아비브에서 독자 공격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면 개입의 벼랑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답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선은 매우 아슬아슬합니다. 테헤란이 체제 전복 음모가 지나치게 노골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이스라엘과 중동의 미군 기지를 향해 전례 없는 규모의 미사일 폭우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워싱턴과 예루살렘이 신중히 따져보는 전략적 위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점을 무작위로 고른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전략적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 빚, 지정학적 계산,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의 숙적일 뿐만 아니라 미군을 겨냥한 테러의 역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1983년 레바논의 미군 수경지 폭탄 공격, 1996년 코바르 타워 사건, 그리고 이라크에서 테헤란 계열 민병대의 손에 수백 명의 미군이 사망한 사례까지. 동시에 이란은 트럼프가 역사적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감히 하지 못했고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내가 했다. 또한 이란은 점점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글로벌 영향력과 에너지 팽창을 확대하는 가운데 테헤란은 중국에게 새로운 버팀목이 됩니다. 거대한 석유와 가스 탁양, 그리고 세계 금속 매장량의 5%를 보유한 것으로 언급되는 자원 잠재력. 만약 이란 체제가 붕괴하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다면 중국은 대체 불가능한 전략 고리를 잃게 됩니다. 세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석유입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되살려 유가를 배럴당 $50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을 때 분석가들은 처음부터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는 초중 진류로 채굴이 어렵고 비용이 높으며 생산 회복에는 수십억 달러가 아니라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란은 진정한 에너지 강국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 최대 산유국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통상 하루 수백만 배럴 규모의 생산량을 유지해 왔습니다. 위기 속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은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회복되어 의미 있는 수준을 유지해 왔고 글로벌 시장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동합니다. 왜 이란 석유가 중요한가? 초중진류인 베네수엘라 원유보다 품질이 더 낮고 채굴이 상대적으로 쉬워 제재가 완화되면 시장에 더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란은 비교적 빠르게 생산을 증대할 수 있고 이는 국제 유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기획자들이 지정학적 시나리오를 짤 때 분명히 의식하는 지점입니다. 이란에서 대규모 공급이 나오면 워싱턴은 에너지 시장 균형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고 동시에 채굴이 어려운 중진류 원천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워싱턴이 이란에 대해 극단적 행동을 검토하게 만드는 세 가지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1979년 혁명부터 40년에 걸친 대리전까지 이어진 역사적 빚과 지정학적 목표, 이 테헤란이 중국의 에너지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기둥이 되면서 중동에서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줄이려는 계산, 그리고 고품질 석유 잠재력을 활용해 현재 과잉 공급과 지속적 가격 변동 속에 있는 세계 시장을 재조정하려는 에너지 전략. 이 이유들은 또 하나의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강화됩니다. 세계 석유 시장은 과잉 공급의 흐름에 있고 수요 증가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정치적 변동은 유가와 무역 흐름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 해협은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운송로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남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결은 이 전략 에너지 축을 겨냥한 결정타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길게 끄는 정치적 장면에 그칠 것인가? 국제 유가는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 전개 하나하나에 따라 다시 흔들릴 것인가?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